미하엘랜드의 모모 제3장 폭풍놀이와 진짜 소나기. 물론 모모는 귀 기울여 듣는 데 있어서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이유로 옛 원형 극장터를 찾아왔다. 모모가 거기 살면서부터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한순간도 지루한 때가 없을 정도였다. 모모가 멋진 제안을 내놓기 때문은 아니었다. 아니, 모모는 그냥 거기 앉아서 같이 어울려 놀았을 뿐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모가 있으면 아이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새록새록 떠올렸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냈고 점점 더 멋진 놀이를 만들어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후덥지근한 어느 날이었다. 10명 되는 아이들이 돌계단에 앉아 모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모는 외출 중이었다. 가끔 그러듯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두텁게 덮어 있었다. 곧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다. 꼬마 동생을 데리고 온 소녀가 말했다. 집에 갈래. 난 천둥이랑 번개가 무서워. 안경을 쓴 소년이 물었다. 그래, 그럼 집에서는? 집에 있으면 무섭지 않니? 소녀가 대답했다. 무섭지. 그렇다면 여기 있어도 되겠네.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모모가 안 올지도 모르잖아. 약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소년이 두 아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 놀이나 하자. 모모가 없더라도 말이야. 좋아. 그런데 무슨 놀이를 하지? 나도 몰라. 무슨 놀이든지 하자. 무슨 놀이든지라니. 그런 말은 소용없어. 누구 좋은 생각 있는 사람? 목소리가 여자애처럼 높은 뚱뚱한 소년이 말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극장터 전체를 커다란 배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모험을 하는 거지. 자, 내가 선장이다. 넌 1등 항해사야. 넌 과학자고, 그러니까 교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여행은 탐사 여행이거든. 알겠지? 다른 사람들은 선언을 해. 그러면 우리 여자애들은? 우린 뭘 하지? 여자 선원들이지. 이 배는 미래의 배거든. 정말 멋진 생각 같았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놀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끔 의견이 달라서 놀이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뒤에 아이들은 돌 계단에 앉아 모모를 기다렸다. 드디어 모모가 나타났다. 높은 파도가 뱃전에 철썩철썩 부딪혔다. 탐사선 아르고호는 파도의 위아래로 조용히 흔들거리며 전속력으로 남쪽의 산호초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유사일에 이런 위험한 바다를 항해한 선박은 없었다. 곳곳에 심연과 산호초가 도사리고 있고 바다 괴물들이 우글대는 곳이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영원한 태풍이라는 사나운 회오리 바람이었다. 영원한 태풍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절대 잠잠해지는 법이 없었다. 영원한 태풍은 바다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다음번 희생물을 노렸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게다가 강교하기까지 한 것 같았다. 태풍의 진로는 예측할 수 없었다. 태풍은 억센 발톱에 걸려든 포획물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고 닥치는 대로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려 놓았다. 물론 탐사선 아르고호는 떠도는 회오리바람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 특수하게 제작되었다.
펜싱 칼처럼 나긋나긋 휘어지긴 하지만 절대 부러지는 일이 없는 푸른색 알라몬트 강철로 만든 배였던 것이다. 게다가 특수한 제작법을 써서 커다란 통철판 한 장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이음매나 용접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다른 선장, 다른 선원들이었다면 이 엄청난 모험을 떠날 용기를 내기 어려웠으리라. 하지만 선장 고르도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선장은 사령교 위에 당당하게 서서 남녀 선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노련한 전문가들이었다. 선장 옆에는 1등 항해사 돈 멜루가 서 있었다. 돈 멜루는 이미 127번이나 태풍을 만났지만 무사히 넘긴 유능한 뱃사람이었다. 뒤쪽 맨 위 갑판에는 탐사 여행의 학술 책임자인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두 여조수 마우린과 사라가 보인다. 마우린과 사라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교수의 도서관 역할을 맡고 있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여 정밀 기계를 들여다보면서 어려운 학술 용어를 써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협의하고 있었다.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잔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교수는 이따금 소녀에게 이곳 바다의 특징을 물었다. 그러면 소녀는 교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울림이 좋은 훌라 방언으로 대답했다. 이번 탐험의 목적은 떠도는 태풍의 원인을 밝혀내고 가능하면 태풍을 제거해서 다른 배들도 이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방은 고요했고 태풍이 불 기미는 없었다. 갑자기 막루에서 한 선원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선장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선원은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외쳤다. 선장님, 제 눈이 틀림없다면 저 앞에 유리섬이 있습니다. 선장과 돈 멜루는 즉시 망원경을 들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두 조수도 흥미를 느끼고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만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소녀가 속한 부족에는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스러운 관습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곧 유리섬에 닿았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바닥에 도착했다. 바닥은 굉장히 미끄러웠다. 교수는 똑바로 서 있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섬은 원형이었고 어림잡아 지름이 20m는 되는 것 같았다. 교수는 둥근 지붕처럼 가운데가 봉긋하게 솟아있는 섬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섬의 저 깊숙한 내부에서 일렁이는 불빛이 똑똑히 보였다. 교수는 잔뜩 긴장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내용을 이야기했다. 마우린이 말했다. 그렇다면 오겔문프 비스트로 치날리스인 것 같군요. 사라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슐루콜라, 타페토치 페라일 수도 있어요.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일어나 안경을 고쳐 쓰고 위를 향해 소리쳤다. 내 생각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슈트룸푸스 쿠비에 치는 주스의 변종일 것 같소. 아래쪽에서 관찰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는데. 그러자 어느새 잠수복을 갖춰 입은 여자 선원 3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잠수 선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곧 짙푸른 바다 깊숙이 사라졌다. 수면은 한동안 물거품만이 뽀글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산드라라는 소녀가 물 위로 올라와 헐떡거리며 소리쳤다. 거대한 해파리예요. 두 사람은 해파리의 촉수에 잡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어서 도와줘야 해요. 그리곤 산드라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즉시 100명의 잠수부가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격언 많은 대장 프랑코의 지휘 아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다는 곧 물거품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그들도 두 소녀를 해파리로부터 빼낼 수 없었다. 해파리의 힘이 워낙 막강했던 것이다. 교수가 이마를 찡그리며 조수들에게 말했다. 이 바다에는 모든 것을 거대하게 성장시키는 어떤 신비한 물질이 들어있나 보군. 정말 흥미롭군. 그동안 선장 고르돈과 1등 항해사 돈 멜루는 의논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돈 멜루가 큰 소리로 외쳤다. 돌아보시오. 모두 갑판으로. 괴물을 2조각 내기로 합시다. 그러지 않고서는 2사람을 구할 수가 없겠소. 돌고래 대장과 수아의 잠수부들은 모두 갑판으로 기어 올라왔다. 아르고호는 우선 뒤로 약간 물러났다가 전속력으로 거대한 해파리를 향해 돌진했다. 강철로 된 이 배의 앞부분은 면도날 만큼이나 날카로웠다. 해파리는 곧 2동강이 나버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진동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촉수에 잡혀있는 2 소녀가 다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도였지만 1등 항해사 돈 멜루는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히 계산하고 정확하게 2 소녀 사이로 배를 몰았던 것이다. 2동강 난 해파리의 촉수는 곧 힘없이 축 늘어졌고 2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풀려난 2 소녀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 잘못이었소. 당신들을 내려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낸 걸 용서해 주시오. 한 소녀가 명랑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온걸요. 다른 소녀가 덧붙였다. 우리 직업이 원래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더 오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2 소녀를 구출하느라 바다를 눈여겨보는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떠도는 회오리 바람이 수평선에 나타나 맹렬한 속도로 아르고호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집채만큼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 아르고호를 덮쳐서는 하늘 높이 올렸다가 좁기 50m는 되는 물속으로 매다 꽂았다. 아르고호의 선원들처럼 용감하고 노련한 선원들이 아니었다면 이 첫 번째 충격으로 벌써 절반은 갑판으로 휩쓸려 나가 떨어지고 절반은 기절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선장 고르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 다리를 버티고 사령교에 서 있었다. 승무원들 역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이런 거친 항해를 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잔만은 구명정에 올랐다. 순식간에 온 하늘이 시커먼 먹빛으로 변했다. 회오리 바람은 으르렁거리며 배를 덮쳐 하늘 높이 던져 올렸다가 까마득히 깊은 곳으로 매다 꽂았다. 바람은 아르고호를 부수지 못해서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것 같았다. 선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고 1등 항해사는 선장의 말을 큰 소리로 복창했다.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2 조수도 정밀 기계를 내버리고 도망치는 약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태풍의 중심이 어디쯤인지 계산하고 있었다. 태풍의 타격을 피하려면 태풍의 중심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장은 이 학자의 냉철함에 놀랐다. 교수는 선장인 자신이나 선원들처럼 바다와 너나 하는 사이가 아니지 않은가. 번쩍 번개가 일어나 아르고호를 강타했다.
강철 선박은 그 여파로 온통 전기가 흐르게 되었다. 어디를 잡든지 간에 불꽃이 탁탁 튀었다. 하지만 아르고호에 탄 사람들은 모두 몇 달 동안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그런 일에 단련되어 있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강철로 만든 밧줄이라든지 쇠 막대기 같이 좀 얄팍한 부분이 백열 전구 속에 필라멘트처럼 빨갛게 달아오르자 승무원들도 임무를 수행하기가 약간 힘이 들었다. 성면 장갑을 끼워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장대 같은 비가 쏟아부어 뜨거운 열기는 곧 사라졌다. 돈 멜루를 빼고 이렇게 세찬 비를 맞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빗줄기가 어찌나 촘촘했던지 순식간에 숨쉬는 데에 필요한 공기마저 몽땅 밀어내버렸다. 아르고호의 탑승원들은 잠수 마스크와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했다. 번쩍 번쩍 우르릉 쾅쾅 포효하는 바람, 집채만한 파도와 하얀 물거품. 아르고호는 모든 계기를 최고 속력으로 놓고 강력한 태풍의 힘에 맞서 한치 한치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보일러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기관사와 화부들은 정말 초인적인 역량을 발휘했다. 배가 앞뒤로 양옆으로 이리저리 심하게 요동쳐서 잘못하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 아궁이 속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굵은 동아줄로 몸을 묶고 일했다. 드디어 태풍의 중심에 도착했다. 그런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란 폭풍이 그 강력한 힘으로 들쭉날쭉한 파도들을 다림질하듯이 쓸어버려서 그곳의 바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끈했다. 그런데 거기서 거대한 어떤 생물체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위로 갈수록 더 뚱뚱한 그 생물체는 한 발로 서서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산만한 거대한 팽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어찌나 빨리 도는지 자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도 없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세찬 빗줄기 때문에 자꾸 흘러내리는 안경을 고쳤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슌슌 구미라 스티쿰이다. 돈 멜루가 투덜거렸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단순한 뱃놈들이라서. 조수인 사라가 끼어들었다. 교수님이 연구에 전념하게 내버려 두세요.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예요. 팽이 모양의 저 생물체는 지구가 탄생한 최초의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10억 년보다 더 오랜 옛날에 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먼지처럼 작은 변종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간혹 토마토 소스나 더욱 드문 일이긴 하지만 초록색 잉크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죠. 이런 크기의 표본이라면 이 종류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으르렁대는 바람소리에 맞서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태풍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세요. 교수가 말했다. 나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저 생물체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선장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대포 한 방을 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로 하지요. 교수는 한탄했다. 유감 천만이군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슌슌 구미라 스티쿰 표본을 쏘다니. 하지만 어느새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상상의 대포가 거대한 팽이 모양 생물체를 조준했다. 선장은 명령했다. 발사! 두 개의 포신으로부터 무려 1m나 되는 파르스름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물론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상상의 대포는 단백질로 발사되기 때문이다. 번쩍번쩍 빛나는 대포알이 슘슘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슘슘이 일으키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방향이 빗나가고 말았다. 대포알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슘슘 주위를 몇 번 돌더니 결국 하늘 높이 튕겨 올라가 먹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선장 고르돈이 고함쳤다. 허탕이야. 아무래도 저놈에게 좀 더 가까이 가야 할 것 같소. 돈 멜로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더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계기가 이미 전속력으로 맞춰져 있지만 폭풍이 뒤로 날려가지 않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편인걸요. 선장이 물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교수님? 하지만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의 조수들 역시 묘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번 탐험을 중단해야 할 모양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교수의 옷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잔이었다. 소녀는 우아한 몸짓을 하며 말했다. 말룸바 오이지투 조노 에르바니 잠바 인살투 롤로 빈드라 크라무나 호이 베니베니 자도가우. 교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비발루? 디디마하 바이노지 인투게 노이넨 말룸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도도 아우프 슐라마트 바바다. 교수는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오이. 1등 항해사가 물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수는 설명했다. 자기 부족에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 있답니다.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그 노래를 너도는 태풍에게 불러주면 태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군요. 돈 멜로가 투덜댔다. 웃기는 소리 말라고 하세요. 폭풍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다니. 조수 사라는 교수의 의견을 알고 싶어 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한 일일까요?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주장했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원주민의 오랜 관습에 진리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슘 구미라스티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슘의 습성에 대해서 거의 모르니까요. 선장은 결정을 내렸다. 손해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소녀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세요. 교수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에게 몸을 돌리고 말했다. 말룸바, 디디, 오이자팔, 푸나, 바바두. 모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 아주 독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몇 개 안 되는 음으로 구성된 노래였는데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애니 매니 알루베니 바나타이 주주라 테니. 소녀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뼉을 치고 박자에 맞춰 빙글빙글 돌았다. 멜로디와 가사가 단순해서 외우기 쉬웠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손뼉을 치면서 박자에 맞춰 빙빙 돌았다. 노련한 뱃사람 돈 멜루. 드디어는 아이젠슈타인 교수까지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처럼 노래하고 손뼉을 치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자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팽이 모양 생물체의 회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우뚝 섰다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이다. 생물체가 사라지자 우르릉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닫혔다. 순식간에 폭풍이 잠잠해지고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고 파래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아르고호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다 위에 고요히 떠 있었다. 마치 고요함과 평화만이 있었을 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다. 선장 고르도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낸 겁니다. 선장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모두들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덧붙인 다음 한마디는 더 의미가 깊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꼬마 동생을 데리고 온 소녀가 말했다. 정말 비가 온 것 같아. 어쨌든 난 흠뻑 젖었어. 그동안 정말 소나기가 내렸던 것이다. 모두들 놀랐지만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꼬마 동생과 함께 온 소녀였다. 강철 선박 아르고호를 타고 있는 동안에 천둥번개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러고도 한참 동안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뿔뿔이 헤어졌다. 다만 한 아이만이 놀이의 결과를 못내 아쉬워했다. 바로 안경을 쓴 소년이었다. 소년은 헤어지면서 모모에게 말했다. 슌슌 구마라 스티쿰을 그냥 가라앉혀버린 건 정말 유감이야. 그 종류 중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표본이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같았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모모네 집에서처럼 재밌게 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제4장 말없는 노인과 말을 잘하는 청년. 친구가 아주 많아도 특히 더 좋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게 마련이다. 모모 역시 그랬다. 모모에게도 특히 좋아하는 친구가 둘 있었다. 그들은 매일 모모를 찾아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었다. 모모에게 둘 중 누가 더 좋으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하지 못했으리라. 나이 든 친구의 이름은 도로청소부 배포였다. 물론 배포에게는 다른 성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이 도로청소부였고 모두들 도로청소부 배포라고 불렀기 때문에 배포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도로청소부 배포는 원형극장 근처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다. 빨간 벽돌과 함석 조각과 타르를 입힌 골판지로 손수 지은 집이었다. 배포는 유난히 키가 작은 데다가 걷는 자세도 약간 구부정해서 모모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한 줌의 짧은 하얀 머리 다발이 제멋대로 뻗쳐있는 커다란 머리는 언제나 갸우뚱 기울어 있고 콧등에는 작은 안경이 걸쳐 있었다. 사람들은 도로청소부 배포가 머리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배포는 누가 무엇을 물어보면 빙그레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배포는 곰곰이 생각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 시간은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대답을 했다. 그동안 당연히 자기가 뭘 물어보았는지 잊어버린 상대방은
배포의 뒤늦은 대답에 어리둥절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모는 달랐다. 모모는 배포가 대답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모모는 배포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배포는 모든 불행은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거짓말, 그러니까 단지 급하게 서두르거나 철저하지 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거짓말에서 생겨난다고 믿고 있었다. 배포는 날마다 해가 뜨려면 아직 먼 이른 새벽에 삐걱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의 커다란 건물로 출근했다.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그 건물 마당에서 기다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빗자루와 수레를 나누어 주고 청소해야 할 거리를 지정해 주었다. 배포는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해가 뜨기 전에 그 시간을 좋아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 좋아했고 또 철저하게 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쓸었다. 한 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쉴 때마다 비질을 한 번 했다.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 그러다가 가끔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겨 앞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뒤쪽에 깨끗한 거리를 두고 앞에는 지저분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종종 위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향기나 꿈속에서 보았던 색깔과 같아서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일을 끝내고 모모 옆에 앉아 그런 생각을 들려주곤 했다. 모모가 특유의 방식으로 열심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럴 때면 배포에 굳었던 혀도 풀려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배포는 이렇게 얘기했다. 예,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묵묵히 앞만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그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숨이 차지도 않아.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게 중요한 거야.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배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모 옆에 앉아 있었다. 모모는 배포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갑자기 모모의 눈을 들여다보며 입을 떼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어. 한참 있다가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한낮에 모든 것이 한낮의 열기에 잠들어 있을 때 종종 있는 일이야. 그때 이 세상은 투명해지지. 마치 강물처럼 말이야. 알겠니? 바다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야.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잠자코 있다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다. 거기 그 아래 밑바닥에 다른 시대가 있어. 그러고는 다시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며 적당한 단어를 찾았다. 하지만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 모양인지 갑자기 아주 평범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옛 성벽 길을 쓸었어. 성벽에는 서로 다른 색깔의 돌이 5개가 있었지. 모모, 알겠니?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먼지 속에 커다랗게 T자를 그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숙이고 글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걸 다시 알아봤어. 돌들 말이야. 그러고는 한참 잠자코 있다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다른 시대였어. 성벽을 쌓던 때였어.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 하지만 2사람이 있었어. 그들은 거기에 돌을 끼워 넣었지. 표시였던 거야. 알겠니? 나는 그걸 알아봤던 거야. 그는 손으로 눈꺼풀을 쓸어내렸다. 말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드는 것 같았다. 다시 말을 잇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옛날에 다른 모습이었어. 2사람 말이야. 아주 달랐어. 그러고는 거의 화가 난 사람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를 다시 알아봤어. 너하고 나 말이야. 나는 우리를 알아봤던 거야. 도로 청소부 배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웃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었다. 배포의 등 뒤에서 도락군 하는 표시로 손가락으로 맴을 그려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모모는 배포를 사랑했고 그의 모든 말을 가슴속에 담아두었다. 모모와 가장 친한 또 다른 친구는 젊은 사람이었고 모든 면에서 도로청소부 배포와 정반대였다. 잘생긴 외모, 꿈꾸는 듯한 눈.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 농담과 우스갯소리가 마를 날이 없었고 어찌나 경쾌하게 웃는지 같이 있는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름은 기롤나무였다. 하지만 누구나 그냥 간단히 기기라고 불렀다. 우리는 나이든 배포를 직업에 따라 불렀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업이 없긴 하지만 기기도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자,
관광안내원 기기. 이미 말했듯이 관광안내원이란 직업은 기기가 기회가 닿으면 갖는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거기다 정식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었다. 이 일에 필요한 도구라고는 챙 달린 모자밖에 없었다. 그는 몇몇 관광객이 근처에서 헤매고 있다 싶으면 곧 모자를 머리에 눌러쓰고는 정색하고 다가가서 자기가 주변을 안내하며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자청했다. 관광객이 허락하면 기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문을 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듣고 있다 보면 머리가 빙글빙글할 정도로 사건과 발생 연도와 이름을 지어내서 마구 늘어놓았던 것이다. 물론 진상을 눈치채고 화를 내며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지만 대개는 그 이야기를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기기가 모자를 내밀면 대가로 진짜 돈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이웃들은 기기의 기발한 생각에 웃음포를 터뜨렸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면 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인들은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아무 소득 없이 헛돈을 쓴 건가요? 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학술 서적에 쓰여 있는 얘기든 꾸며낸 얘기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기기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라는 거죠? 1000년이나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사람들은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모르지. 그러면 관광안내원 기기는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제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100% 진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면 대답이 궁색해지게 마련이었다. 말솜씨로 기기를 당해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원형 극장을 찾는 관광객은 너무 적었다. 그래서 기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기기는 공원 경비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결혼식 증인이나 장례식 입회인 노릇도 했다. 개를 산책시키고 연애 편지를 나르고 기념품이나 고양이 먹이를 팔기도 했다. 그 밖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수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기기는 언젠간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리라고 꿈꾸고 있었다. 언젠가는 빙 둘러 정원이 있는 동화 속의 집처럼 예쁜 집에서 살면서 황금 접시로 식사를 하고 비단 베개를 베고 잠을 잘 날이 오리라. 그는 빛나는 태양처럼 미래의 화려한 명성에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벌써부터 보았다. 그 빛나는 햇살은 지금은 남루한 모습의 그를 멀리서부터 따뜻하게 비추어주고 있었다. 그런 꿈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기기는 소리쳤다. 해내고 말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제 말을 기억하게 될걸요. 하지만 어떻게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신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거나 힘들게 일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모에게 말했다. 그런 건 재주라고 할 수 없어. 부자가 되려면 모름지기 재주가 있어야지. 모모, 약간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 인생과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 아니, 난 그렇게는 안 하겠어. 커피 한 잔 값 치를 돈이 없다 해도 기기는 기기인 거야. 관광안내원 기기와 도로청소부 배포처럼
전혀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는 전혀 딴판인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다. 묘하게도 기기를 경망스럽다고 탓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든 배포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말솜씨 좋은 기기가 비웃지 않는 사람은 괴짜 노인 배포밖에 없었다. 그 이유 역시 꼬마 모모가 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태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 중 자신들의 우정에 곧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리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곧 그들의 우정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리라. 어둡고 차가운 그 그늘은 점점 더 자라나 이미 대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소리 없는 침략과 같았다. 그것은 하루하루 점점 더 진격해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다. 침략자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일단 회색 신사들이 대도시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무슨 일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배포 노인도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눈으로 보았다. 하지만 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교묘한 방식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보고도 금세 잊어버렸다. 그들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수가 불어나고 있었는데도 그들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서 오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우아한 회색 승용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드나들고 레스토랑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조그만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그들의 옷은 거미줄 색깔 같은 잿빛이었다. 얼굴 색까지도 짙은 잿빛으로 보였다. 그들은 뻣뻣한 둥근 중절 모자를 쓰고 작은 잿빛 시가를 피웠다. 그리고 저마다 납회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회색 신사들 몇몇은 이미 원형극장 주변을 서너 번이나 서성대며 온갖 것을 수첩에 적어 넣었다. 하지만 관광한 내원 기기조차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모모만이 그들을 알아보았다. 어느 날 밤,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언뜻 폐허의 맨 위 가장자리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짓을 하고는 의논이라도 하는지 한 군데 모여 머리를 모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모는 갑자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으스스한 한기를 느꼈다. 입고 있는 헐렁한 웃옷을 아무리 꼭꼭 여며도 소용이 없었다. 보통 한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회색 신사들은 다시 사라졌고 그 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날 밤에 모모는 여느 때처럼 나직하지만 웅장한 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의 생활이 평소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모모는 이상한 방문객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모모 역시 그들을 잊었던 것이다.